광물자원공사, 옛날에는 이거 석탄공사라 불렀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종 전 사장이 이번 주에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뭐 마다가스카르에 아프리카 저기 그 남아공 옆에 있는 섬나라죠. 그 먼 나라에 암바토비 무슨 뭐 니켈 광산입니까? 뭐 거기 투자한다 했다가 돈을 많이 날리고 경량기업의 특혜를 봐준 혐의로 있지만, 더 웃기는 것은요, 요즘같이 세계화되고 또 분업화된 세상에서 16년 전에 폐광된 한국의 철광석을 다시 재개발해서 이 철광을 추출한다고 하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둘러리를 서고 거기 브로커 같은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올리는 식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다가 지금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물론 거기에 수백억씩 벌어먹은 사람도 있겠죠. 광물자원공사가 거기에 둘러리를 섰다, 아니 핵심 역할을 수행해줬다,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양양에 가면요, 양양철강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때 이 한국의 철강석의 60%를 거기서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6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2010년에 80억을 들여서 SPC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대한광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뿐만 아니라 히토류까지 나온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히토류 나온다 소리 참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광물자원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몇 개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대한철광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문 닫은 양양철광에 철광뿐만 아니라 히토류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대한철광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나중에 ANC바이오라는 회사로 그럴싸하게 코스닥에 장사하기 좋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ANC바이오의 주식을 스포츠서울이라든지 또 이 다른 한화산업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회사의 주식들이 320%, 365%가 폭등하는 테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특수 관련 법인들이 위에 상장하는 모양처럼 그렇게 된 거죠. 원래 보면 옛날에 옛날에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개발한다라는 회사가 있을 때, 그것도 보면 뭐 만화 영화 만들고 정육하던 그런 회사하고 이렇게 인수합병해서 위에 상장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 항상 좋은 소재가 하나 있으면 기존의 코스닥에서 거의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이 회사들 주식을 올리고, 여기와 관련 있는 특수 관련 법인들 회사 주식 올리는 식으로 해서 해먹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정작 이 대한철강은 문을 닫았고, 그래서 법원이 회생 개시 명령을 곧 내린답니다. 경제적 가치는 자신들이 발표한 것보다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수백억의 손실을 났고 히토류의 경제성은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서울은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이 있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하고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기업이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던 맨날 광산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안에 히토류가 있고 철강이 경제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회사 하나 설립해가 그 회사를 주식을 또 코스닥 상장회사나 이런 법인들이 인수하게 하고, 그래가 거기에 우회적으로 그 회사들 주식을 테마주로 올리고, 여기에 공기업의 신뢰성이 개입됐죠. 옛날에 카메룬 다이아 할 때도 보면 외교부가 개입돼서 신뢰성을 갖다가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보도자료도 배포하고요. 전형적으로 해먹자라는 이런 주가 조작에 한마디로 정부의 공기업이 개입된 겁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강이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모르고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다면요, 광물자원공사 오늘부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공기업 사장이 나서서 주가 조작의 테마를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가 지난 정권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사도 안 되다가 인제서 수사된다라는, 정말 참 희한한데요.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 카메룬 다이아도요, 허지부지 되어서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돈 벌어 먹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땡입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번엔 그리스하고 중국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중국의 정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심상찮은 징조인데요. 제가 중국의 경제가 머지않아 붕괴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그 전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의 운명은 12일 날 열리는 EU 정상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그리스는 9일 오늘까지 자기들의 긴축안, 즉 연금은 어떻게 감축하고 세금은 어떻게 더 부과하겠다라는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이 12일 날 합의가 되면 이제 그리스를 채무를 어떻게 탕감해 줄 거냐, 또 그리스 채무 상한을 어떻게 연장해 줄 거고 긴급 유동성 자금을 그리스에 공급을 해 줄 거냐, 그리고 20일 날 당장 돌아오는 그리스가 갚아야 될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회의해야 될 부분이 첩첩산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에 IMF가 주도하는 이런 유럽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해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2차례나 이미 긴급한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은 2번 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는 한마디로 이 자기들이 빚을 내서 받는 돈의 대부분을 독일하고 프랑스 은행에 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고, 정작 그리스에 쓸 돈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EU가 요구하는 그리스의 회생 방안, 즉 그리스가 재정 수지에서 세입 세출에서 흑자를 3% 이상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돈을 갖고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 이게 가능하냐?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리스는 마이너스 25%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이 6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병자한테 니 지금 노동해가지고 우리 빚 부지런히 갚아라. 그리고 니 빚 갚을 돈이 당장은 없으니까 우리가 빚을 내줄 거니까 그 돈으로 또 우리 빚 갚는 척 해라. 지금 이런 억지를 EU가 그리스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독일도 2차 대전 이후에 70조 이르는 빚을 절반은 탕감받았고, 또 1차 대전 이후에도 탕감받았고, 그전에도 탕감받았기 때문에 3번이나 해놓고 그리스한테는 왜 빚 탕감을 안 해줬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덩치도 크고 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고 제조업도 훌륭하고 또 국민들 의식도 좋죠. 정치인이 문제라서 독일이 그랬죠. 그래서 좀 탕감을 해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리스는요, 국민들 대다수가 먹고 놉니다. 보통 공무원이요, 7시 반에 출근을 한대요. 낮에는 한 40도 올라가니까 더우니까. 그래가 2시 반이면 집에 간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출근해가지고요, 출근하면 한 1시간 반쯤, 1시간쯤 저기 커피 먹고 빵 먹고 한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와가요. 그러다가 뭐 꼬박꼬박 좀 졸다가 2시 반 되면 퇴근해서 집에서 밥 먹어요. 그리고 낮잠 한번 잡니다, 집에서. 그리고 좀 놀다가 밤에 10시쯤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좀 더 놀다가 이렇게 이제 자고 이럽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요, 아예 그냥 12시 넘으면 막 퇴근해버린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가게들도 보면 일주일에 한 2번은 그리스는 오후에는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낮잠은 전 국민이 자야 되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 보통 한 2~3시간씩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그리스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 하에서 그리스가 EU가 강요하는 그런 이 세금이나
세금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 자체의 각종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어떤 경제학자가 아주 정직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에는 세무 행정이 EU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는 EU에서 그냥 걸어나가는 게 낫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머지 EU 국가들은 국가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가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하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리스에 빚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간다 해도 꼴찌, 또 그 빚을 갖다가 떼이기는 또 부담스럽고, 이런 어떤 진퇴양난에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그리스 자체가 경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조업도 없는 경제가, 이제는 관광객도 별로 안 가고요. 혼란하니까. 가서 돈도 제대로 못 찾는 나라에 관광을 어찌합니까?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로 돈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무능한 사람만 남아있는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 이거 답 쉽게 안 나옵니다. 아마 EU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복잡한 수렁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상적인 모델, 즉 유럽을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 금융적으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치적으로 통합시킨다라는 자신들의 이상에, 유럽의 정신적 고향이, 서구 문명의 고향이 그리스니까 그리스가 들어와야 EU 통합에서 모양이 그럴싸하다라는 이런 명분에 집착하다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리스를 EU에 붙였다가, 그 차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가 EU에 들어가니까 빚을 내기 좋아가 빚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막상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나라고 보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EU는 자신들의 포장에 그리스를 갖다 붙였다가 된통 물렸습니다. 이것도 EU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잘 나가던 중국의 정시가 이제 대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중국 정시에서 대탈출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는 5.9%가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간에 중국과 관련된 펀드는 20%가 빠졌습니다. 올 6월 12일 날 5,166이던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3,50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정시는 썰물로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10가지가 넘는 수단을 썼는데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지불 준비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이 중대한 이 확장 정책을 폈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주식 거품이 글로벌 위기로 번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절반의 상장사들이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이 정권사들에게 2,600억 위안, 엄청난 돈이죠. 이걸 빌려줘가지고 이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매수만 해라, 사들이라. 그래가 주가를 좀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 기업에서는 주식 매각을 아예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10건이 넘는 부양책을 발표했는데도 투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9천만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 사람들을 사회 불안 세력으로 생각해가지고 관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통합니까? 돈 문제에서.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지 몰라도요. 주식 사는 거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주식 팔라는 걸 못 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정부의 주식 폭락 저지가 실패로 돌아가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이 주가를 부양시켜가지고 돈을 끌어들여서 중국 내부의 창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투자를 창출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대실패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실패는 그리스의 실패와 비교도 되지 않고요.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서 그리스에 자회사가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 중국에 회사를 두고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중국의 이런 정시 붕괴. 자, 정시가 붕괴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가 튼튼하다면, 중국의 회사들이 잘 돌아간다면 중국 정시가 활황이겠죠. 그런데 중국의 주요 상장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중에는 태반이 껍데기뿐인 회사니까 거품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정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개입해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있는데도 붕괴되면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개입 안 하고 한국의 정시나 미국의 정시, 나스닥처럼 돼 있었다면 이 붕괴는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 상하이 정시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위기가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그리스, 중국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에 지금 150만 가구가 수입의 40%를 이자나 원금을 갚는 데 쓰는 한계 가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 빚이 400조입니다. 가계부채가요. 지금 1100조 중에서 한계에 와 있는 가구가 400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GNI, 즉 총국민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6.4%가 줄어드는 겁니다. OECD가 평균 가계의 몫이 줄어드는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가계의 몫이 줄어든다는 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거냐? 금융소득이나 대기업 소득으로 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지금 한국의 15%의 기업이 영업이익, 즉 회사를 돌려가지고 버는 이익으로 자기 빚도 못 갚는답니다. 빚뿐만 아니라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숫자가 몇 개냐? 3,295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기업까지 번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지금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50만에 이르는 한계 가게들, 그리고 15%에 이르는 한계 기업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나 그리스에서 조금만 파고가 밀려오면 이 한계 가구나 한계 기업들이 붕괴되면서 한마디로 이 부채, 즉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나 97년 IMF와 같은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국의 정시 위기가 한마디로 이 중국에서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